자, 4번 한번 봐봅시다. 자, 정지상의 자, 송인 이거 보시면 자, 보낼 송자에다가 사람인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송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송인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출판사에서는 벗을 보내며 친구를 보내며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 중에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한시의 절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은 뭐가 있냐면 저기 뭐 공무도화가도 이별의 노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도 이별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이제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서경별곡하고 많이 매칭을 시켜요. 왜냐면 둘 다 대동강을 배경으로 한 이별 노래야. 그래서 자, 서경별곡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또 이별의 정한이니까 가시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민요 아리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가면서 이별의 노래를 쭉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이것도 뭐죠? 지금 7원절구라고 돼 있죠. 7원절구. 이행, 사행 끝이 운자인데 가, 파 돼 있고 자, 일행도 다 돼 있으니까 1, 2, 4가 뭐가 돼 있어? 운자가 쓰였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출발. 비개인 두 개는 풀빛이 진한데 자, 기꾸는 자, 비개인 자, 뭐지요? 자, 푸르른 청신한 자연이 되겠죠. 아주 맑고 깨끗한 청신한 자연 이게 되겠지. 비가 개고 나서 그 푸르름이 더욱 자, 짙어졌는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모래가락이 더욱 구슬퍼라. 자, 여기서 뭐지요? 구슬픈 이별이지. 자, 이게 자연사고요. 이게 인간사지. 이거 두 가지가 어때? 대조를 이루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내용과 상관없이. 이처럼 아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별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남친이 군대를 가는데, 그치, 또는 여친이 군대를 갔는데, 남친은 나는 면제됐는데 여친이 군대를 가, ROTC 해가지고. 자, 이럴 때 이별할 때 있잖아. 이때 정말 날이 맑을 때 헤어지는 게 슬프겠니? 추적추적 비가 내릴 때 슬프겠니? 맑을 때 더 슬플 것 같니? 어떤 사람도 추적추적 비 내릴 때 더 슬플 수도 있지. 여기서 화자는 뭐냐면 이별의 상황에서 너무나 맑으니까 남들은 다 소풍 가고 그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데 나는 헤어지니까 어때? 이 헤어짐의 슬픔이 더욱 크구나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비개인 뚝의 풀빛은 진한데 그래서 자연과 화자의 정서가 대조된다 이렇게 써놨지. 대조에다 동그라미 쳐놔.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노랫가락이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자, 전구 보면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마를 거다 안 마를 거다? 안 마를 거야 라는 뜻이야. 서리법. 왜? 해마다 푸른 물결 위에 이별의 눈물만 더하는 것을.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과장이지. 대동강은 안 마를 거야. 왜? 내가 여기 나와서 늘 울고 있으니 이거지. 내가 울고 있으니. 내가 울어서 안 마르고 그러면 내가 울음을 그치면 마른다는 뜻인데 과장이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전구하고 결구의 순서가 뒤집어졌지. 그치? 해마다 대동강에서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더하니 어찌 대동강은 마를 것인가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서리법, 과장법, 대구법을 통하여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을 통하여 이별의 슬픔을 부각시키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끝.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작가 연대 갈래의 보니까 이별가의 걸작이고요. 고려가요 서경별곡과 주제와 배경이 유사하다. 서경별곡과 주제와 배경이 유사하다. 밑줄 거나. 자, 주제는 뭐 이별의 정한. 자, 배경은 어디? 대동강. 오케이,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 주제와 배경이 흡사하다. 근데 차이는 또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라 뭐 소극적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경별곡은 적극적 여인 이런 차이는 있겠지. 그 다음에 민족의 보편적 정서, 뭐 이별의 한, 그 다음에 인과 슬픔. 자, 그 다음에 자, 특징 보니까 서경과 서정의 세계를 함께 보여줘. 요게 서경, 이게 서정. 자연의 서경, 인간의 서정, 서경과 서정의 대조 이런 특징이 있고요. 도치과장 이별의 한. 오케이, 도치과장 서리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제 뭐가 나왔어? 사리화 요게 나왔지. 사리화.
자, 사리와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자. 참새와 뭐? 참새와 늙은 호랍이 여기 되지. 참새와 늙은 호랍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참새와 늙은 호랍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주제. 자, 한 번만 읽어보면 알 거야. 참새야 참새야 어디를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밭에 뱀의 기장을 다 없애버리는구나. 늙은 호랍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치, 참새 네가 와서 낼름낼름 어때?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이게 되지. 자, 그래서 농사꾼이고 힘없는 백성이 되겠지. 이건 뭐가 돼? 자, 이런 백성에게 고해를 자내는 탐관오리 같은 존재가 되겠네. 그러면 이 노래의 주제는 뭐가 된다? 가렴주구,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빼앗다. 가렴주구 또는 가정맹어호, 이런 종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말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리와 정리하는 거 보시면, 자, 작가 연대 갈래 성격은 뭐야? 원망하고 있어. 원망. 누구를 원망해? 참새를 원망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참새를 원망해요. 자, 주제 탐관오리의 수탈과 행포를 고발한다. 가렴주구 가정맹호. 밑줄만 거나 가정맹호하고 가렴주구. 그 다음에 탐관오리 행포를 뭐에 비유했다? 참새에 비유했다 이거지. 참새에 비유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빈여음 이렇게 돼 있지. 빈여, 이때 빈자가 무슨 빈자니? 가난할 빈자야. 그럼 빈여는 뭐야? 가난한 여인의 탄식. 가난한 여인의 탄식 요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무슨 삶을 살기를 가난한가 봐보니까 가위로 싹둑 옷 마르노라. 마르다가 뭐지? 옷 재단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옷을 만드노라. 가위로 싹둑 잘라가며 옷을 만드노라. 추운 밤에 손끝만 호호호 부르네. 호호호 불리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가위가 옛날에는 묵직하고 있잖아요. 막 뭐 손목 터널 주고 그냥 손목도 아파. 사실은 옛날 옷 찢는 가위 같은 게 굉장히 무겁고 쇠로 돼 있으니까 아주 차갑겠지. 그래서 자, 한겨울에 오케이. 자, 이 추운 방에서 가위로 싹둑 옷 만드노라고 손마저 호호 불고 있네 이거지. 그래서 자, 고단하게 뭐 하고 있어? 바느질하고 있지. 옷 만들고 있지. 길쌈질하고 있지. 그래서 가위로 싹둑 옷 만드느라 추운 밤에도 손끝을 호호하고 불고 있네. 시집살이 기롯은 밤낮이건만. 시집살이 기롯은 자, 뭐냐면 이건 말하면 다른 사람들 시집 갈 때 지어지는 옷은 밤낮이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밤낮 남의 여자 결혼하는 웨딩 드레스만 만들어주지만 이내 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어째 이내 몸은 평생 새우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평생을 남의 웨딩 드레스 만들어주는 싹바느질로 살아왔는데 새우잠에서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그래서 새우잠, 세모. 이 새우잠이 바로 뭐야? 화자의 현재 신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뭐가 된다? 새우잠, 요게 되겠지. 가난한 삶, 요게 되니까 새우잠, 요 뜻이 되겠네. 자, 그래서 가위로 싹둑 옷 마르노라. 바느질로 이제 연명하는 사람 그랬으니까 싹바느질하는 여인이겠지. 추운 밤에도 손끝을 호호하고 부네. 시집살이 기롯은 밤낮이건만 이내 몸은 어찌하여 해마다 새우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남들 다 시집가느라고 남의 옷만 지어주고 있는데 정작 내 시집가는 옷 한 벌을 짓지 못하네 이런 의미. 그래서 가난한 삶. 자, 작가는 헌한설원이고요. 자, 길쌈옷이 되고요. 주제 보니까 가난한 여인의 처지 이렇게 돼 있지. 자, 문제 조금 이따 봐보자. 그 다음에 자, 7번에 부병루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나오지. 자, 이거의 작가는 누구지? 우리 시조 중에서도 곧잘 봤어. 모군 이색이지. 그래서 모군 이색 선생은 뭐였더라? 우리 고려 말에 고려의 몰락 과정에서 고려의 부활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고려의 웅지를 펼치기를 바랬던, 즉 맥수지탄의 슬픔을 노래한 작가였지.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뭐냐면 맥수지탄 요게 되는데, 자, 이 맥수지탄 주제를 대령한 부병루. 부병루는
뭐 쌤도 가보진 않았지. 왜 지금 북한 땅에 있으니까,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평양성 위에 있는 누각이래. 그러니까 부평에서 내려다보면 평양성이 보인대. 평양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양성은 또 어떤 곳이지? 동명왕이. 그치? 동명왕이, 주몽이, 동명왕이 어때? 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건국한 다음에 도읍으로 정했던 땅이 평양이잖아. 그리고 이 고구려의, 자, 뭐죠? 웅지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이 목은 이색이 고려가 지금 어때? 점점 멸망해 가고 있잖아. 그 상황에서 부평루에서 평양성을 딱 바라보면서, 야, 옛날에 천하를 호령하던 주몽 같은 이가, 동명왕 같은 이가 다시 나타나서 이 고려를 되살려 줄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를 담고 부른 노래야. 오케이? 자, 내용 가봅시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평루에 올랐네. 여정이 그냥 나와 있지. 영명사를 지나다가 부평루에 올랐네. 그런데 성은 텅 빈 채로, 자, 부평루에서 바라본 평양성이야. 성은 텅 비어 있는 채로 달 한 조각만이 떠 있고요. 텅 비어 있지. 왜 그러냐면 벌써, 자, 500년 전에 이제 패망한 나라니까 지금은 폐허처럼 비어 있는 성에 조각달만이 떠 있고요.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만이 흘러가네. 자, 천년의 구름이 흘러가네. 자, 구름은 변함없이 천년 동안 흘러가네. 그러면서 어때? 인간의 역사는 변해버렸네.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 버렸네. 자, 뭐죠?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자, 뭐죠? 흐름을 말하는 거겠지.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대체 어느 곳에 논이는가? 천손 동그라미, 기린마 동그라미. 여기서 천손은 뭐지? 천손? 하늘의 자손이지. 누구? 해모수의 아들이고 유아의 아들이었던, 자, 누구? 주몽을 말하는 거지. 동명성, 동명왕을 말하는 거지. 천손은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는고 기린마도 기린마는 뭔데? 이 주몽이 타던 말이야. 그래서 주몽이 타던, 동명왕이 타던 말. 그래서 동명왕이 타던 말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동명왕은 대체 어느 곳에 논이는가? 그래서 밑에 뭐라고 그랬어? 고려의 국군이 다시 웅비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말은 천손이 다시 기린말을 타고 현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동명왕 같은 인재가 다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능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돌다리에 기대어 쓸쓸하게 휘파람을 부니 산은 오늘도 부르고 강은 절로절로 흐르네. 자, 산은 어때? 그 푸르름이 변치 않게 부르고 강물도 예전하고 똑같이 흘러가네.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역사만 어때?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지금 어때? 고려가 자 멸하고 있구나 이거지.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뭐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변치 않는 자연의 모습과 변해버리는 인간의 역사, 요거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주제는 뭐가 돼? 맥수지탄이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 하나 더는 고려의 국군이 어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린말을 타고 천손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요거 되겠지. 그래서 폐허가 돼버린 부평루에서 평양성을 바라보면서 느껴진 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아이고. 자, 작가 갈래 성격은 회고죠. 회고라는 건 뭐야? 동명왕의, 자, 그 찬란했던 역사를 뭐야? 회상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주제, 인간 역사의 무상함에 대한 한탄. 이게 바로 뭐가 돼? 달리 표현하면 인생 무상과 맥수지탄이라는 말이지,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지난 역사의 해고와 고려 국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고려 국군의 회복을 소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되셨죠? 그 다음에 특징, 인간과 자연의 대비. 인간과 자연의 대비. 변치 않은 자연, 무상해진 인간, 변해버리는 인간사. 향토성과 민족성, 그 다음에 인간생 무상함을 이렇게 쓸쓸한 어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천년의 구름이 흘러가고요. 자, 산은 푸르고 강은 흐르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흘러가 버린 시간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더라. 자, 아까 문제를 좀 빼먹었는데 왼쪽 페이지로 다시 건너와서 자, 2번 한번 봐봐봐. 2번 한번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이 시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거. 이 시가 뭐냐면 송인이야, 송인. 이게 지금 막 묶어놔버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송인인데. 자, 1번. 기구면 자, 비겐뚝의 풀빛이 진한데 이건데. 자, 강변의 봄 경치에 대한 자, 서경이다. 자, 푸른 풀이 있는 뚝 이거 모습이지. 1번 가능. 이별의 분위기를 도우는 자, 색채적 대조.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푸른 청신한 봄에 가을일지도 모르겠나? 이렇게 푸르른 산화를 두고 헤어지니까 더 슬픕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고, 시간적 표현을 자, 정서의 크기로 환기시켰다. 이렇게 긴 뚝이지, 긴 뚝. 그치? 그래서 길다라는 것은 이별의 시간 또는 뭐 함께 했던 시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긴 언덕은 님과 내가 함께 서 있는 공간. 자, 함께 서 있는 공을 의미한다. 공이 아니라 공간인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긴 뚝이라는 것은 어때? 오래오래 어때? 님과 헤어져야 된다. 이별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별의 공간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긴 뚝이 되겠네. 여기서는 이별의 공간, 간자가 빠져있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이 시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 이 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리와야, 사리와. 사리와. 자, 사리와는 아까 제목이 뭐였지? 주제가? 가렴주구였지, 가렴주구. 그래서 짤막한 구절 가지고 가렴주구를 찾아내야 돼. 자, 오라버니 장갈랑 명년에 가고 씨암탉 팔아서 날 여우여 주소. 무슨 말? 오라버지 결혼은 내년에 하고요. 내년에 하고요. 씨암탉 팔아서 날 먼저 여워 주소. 여워 주소. 여워가 뭐지? 여의다가 시집가다 이거야. 날 먼저 시집 보내주소. 오빠 장가는 나중에 가고 나 먼저 시집 갈 테야 이거야. 이거는 자, 민요에 나오는 구절인데 맥주주탄하고 미안. 가렴주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다음 2번 문경세제 박달나무 쓸만한 건 홍두깨감이라고 다 나가버리고 베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 문경세제 좋은 나무는 홍두깨로 쓴다고 다 베어가 버렸어. 궁궐에 막 기둥으로 쓴다고 다 베어가 버렸어. 이게 뭐지요? 자, 악랄한 착취 이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 가렴주구.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전형적인 워라벨이겠지. 그치?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 젊었을 때 놀아보세. 쌤도 분명히 언젠가는 나중에 젊을 때 좀 더 놀 걸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 에? 그래서 쌤도 9세대라 그런지 못 노는데 우리 친구, 쌤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버는 돈의 100% 이상을 노는 데 써. 자기 버는 돈의 100% 이상을. 멋지지 않니? 그래서 맨날 쌤한테 전화하고 야, 한 300만 원만 빌려줘. 왜? 카드 막아야 돼. 맨날 이러고 있는데 죽겠어. 자, 걔는 야, 어차피 인생 뭐 있어? 그냥 놀다 가야지. 그러는데 그러다가 안 가면 골치 아프잖아. 원할 때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 사람이 야, 어차피 나중에 언제 죽을지가 중요하잖아. 못 죽고 병 없이 그냥 골골 앓다가 그렇게 죽으면 더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참 문제가 있어. 옛날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버는 족족 써. 이 사람은 굉장히 아끼면서 근검하면서 자기 자산을 늘려가. 그래가지고 나이 한 60이 되니까 자산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0이야. 그렇잖아. 이 사람은 자산이 한 20억이 됐어. 그럼 이제 사회에서 뭐라 그래? 넌 부자니까 세금 더 내. 왜? 부자하고 빈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산이 없으니까 너는 이 사람한테 내가 세금 벌어서 보태줄게 이런 거잖아. 복지라는 게. 그렇지?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럼 과연 똑같이 벌었는데 10억을 벌었는데 이 사람 10억을 다 썼어. 이 사람은 10억을 벌었는데 열심히 주식도 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옵티머스 같은 거 들면 안 돼. 그리고 20억을 만들었어. 그때 딱 현실이 되니까 넌 부자니까 세금 내. 이게 과연 정당한 복지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해. 그치? 아마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내가 맨날 세금 내가지고 친구 맨날 놀게 해줘야 돼. 참 이것들도 잘못된 복지일 수도 있는데, 그치?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여러분도 빨리 놀아. 알겠지?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자, 그래서 4번 보시니까 어떤 놈은 팔자 좋아 고대강길 높은 집에. 자, 이거는 남에 대한 부러움 뭐 이거 빈부 차이 이런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 2번. 기억에 표현된 삶. 여기서 기억은 빈념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추운 밤에도 손끝을 호호호 풀리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지? 자, 가난한 삶이니까 여기서는 호호호 손을 불면서 바느질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삶 정도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에 담긴 이내 몸은 해마다 어찌 새우잠인가 나는 어찌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거니까 어때? 한탄, 탄식, 자조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나? 한탄 요게 들어가겠지. 만족이는 조주라고 보기는 어렵지. 자, 한시 마지막. 자, 보리타작 한번 봐보자. 보리타작. 보리타작 보니까 작가가 누구라고 돼 있어? 정약용이라고 돼 있네. 여러분 뭐 저보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 한국사 배우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한 분이고요. 중농주의 사상을 주창했던 인물이 되겠지. 그래서 자, 이 노래는 뭐냐면 자, 관직에서 물러난 후 자, 하루는 마을을 돌다가 노랫소리에 이끌려 가지고 자, 가서 보니까 어때? 상원이네 집 마당에서 상원이가 어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느낀 감회를 자, 작품으로 바꿔 놓은 거야. 출발. 새로 고른 막걸리, 자, 새로 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서울 장수 막걸리, 그치? 그래서 뿌연 막걸리,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세. 쌤 어떻게 읽으랬어? 자, 율시상이면 2, 4, 6, 8 이렇게 읽어. 그래서 두 줄 끊어줬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걸리와 보리밥, 동그라미. 막걸리와 보리밥, 자, 양주와 스테이크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막걸리와 보리밥은 뭐야? 아주 소박한 음식. 농군들의 음식, 일반 백성들의 음식.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뭐야? 일하다가, 새참이든 뭐 참이든 간에, 자, 보리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오케이? 열무김치에 보리밥 한 그릇 다 비벼 먹고, 막걸리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자, 이렇게 새참을 먹었죠. 다시 밥 먹자 돌이켜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검게 탄 두 어깨, 구릿빛 어깨, 그치? 햇볕 받아서 번쩍번쩍 땀이 있어서 아주 건강한 자, 농부의 어깨, 건강한 생명력 넘치는 농부의 모습이지.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여기는 뭐가 되겠어? 보리타작의 광경이지. 이어서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그래서 보통 보리는 5월하고 6월에 수확을 합니다. 뭐 벼는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그래서 자, 초여름에 어때? 건강한 농부들이 보리타작하는 장면. 여기까지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네. 서로 노랫가락 주고받으면서 타작하는 모습 즐겁기 짝이 없네. Why?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니. 자, 마음이 몸에 대해 이거 달리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으니 너무나 즐겁구나 이런 뜻이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구나.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자, 화자는 뭐를 낙원으로 봐? 자, 막걸리 한 잔에 보리밥 먹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열심히 농사 짓는 것, 이거를 낙원으로 봤지.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다녔으리요. 나는 무엇하러 벼슬길에 다녔을까?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여기서 벼슬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지. 자, 이거는 어때? 자기가 자랑 긍지를 가질 수 없는 길. 낙원하고는 거리가 먼 길이지. Why? 마음이 몸의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자, 화자가 원하는 삶은 뭐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마음과 몸이 조화를,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삶, 이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는 결국 뭐가 되겠어? 자, 건강한 농부들의 삶의 즐거움, 이거를 낙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뒤집으면 이건 정약용 생각이겠지. 농부들 생각을 물어봐야지. 그치? 농부들, 에이씨, 오늘도 보리밥 한 그릇 겨우 처먹고, 막걸리 한 사발에 씨름을 잊어가면서 농사 짓는데, 이 농사 지어도 세금 낼 돈이 부족하구나. 그치? 나는 왜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다, 나도 저놈처럼 얼굴 흐염을 걸으니 벼슬이나 나갈걸, 이럴지도 모르잖아. 이 농부들은. 그치? 지금 정약용, 야, 니들이 정말 멋있는 거야. 니 똥이다. 그럴지도 모르잖아, 이 사람은. 그치?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갈래, 그 다음에 연대, 작가, 그 다음에 성격 한번 보면 사실적이고 반성적이다. 밑줄가 사실적. 뭘 사실적으로? 농부들의 건강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더라. 오케이? 보리타작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자, 반성적은 뭘 반성해? 자기 삶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더라. 실학사상, 실사고시의 실학사상. 주제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징 보니까 중농주의와 사실주의 시정선이 드러납니다. 농민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 되셨죠? 왼쪽에 문제 하나만 보고 봅시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앞에 건가? 부정론가? 알맞은 것 되어 있으니까 뭐지? 생활현장. 요거는 보리타적에 대한 문제겠네. 보리타적. 답을 보니까 앞에 그 부병론에 대한 문제는 없네. 자, 1번 봐봐봐. 자, 고답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으로 현실감을 상실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감을 상실한 건 아니지. 그치? 사실감이 드러나지. 자, 여기 보리타적에서 보는 거야. 자, 1번은 안 돼. 2번, 고답적인 표현으로 작가의 지적 수준을 나타낸다. 작가가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뭐 내가 글 좀 아는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하듯이 쓴 건 아니지. 그래서 1번, 2번 아닌데 1번, 2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고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고답. 그치? 고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고답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지? 고답적? 우리 거기 고전시가 배우면 고답적이라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오케이? 고답적이라는 말이. 혹시 핸드폰 있는 사람? 자, 한 번만 찾아봐. 고답적.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고답의 뜻이 뭔가를 딱 정립을 시켜놔야 돼. 숨을 찾았어? 찾아봐. 찾았어? 네. 석이? 자, 뭐야? 세상에 초연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 자, 고답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 동떨어진 삶을 고상하게 여기는 태도가 고답적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양반들은 있잖아. 양반들은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살림살이가 여유로운지 아닌지 그거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돼. 오로지 공자왈 맹자왈 글만 읽고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 이런 경지가 고답적이야. 그래서 현실 생활로부터 초월하고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고상하게 여기는 태도, 이걸 고답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얽매이면 안 돼. 근데 보리타작은 어때? 드디어 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삶이 진짜 참된 삶이야 라고 말하니까 고답적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현실적이지. 그래서 이게 고답적이야. 그래서 고답적은 자, 그렇게 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것도 고답적이라고 할 수 있어. 왜? 그것도 현실을 초월해서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을 떠난 은둔의 삶도 고답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활 현장에서 얻은 소재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이거는 농부들의 보리타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오케이. 화자의 내면을 숨기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제시한다. 내면을 숨긴 건 아니지. 뭐라 그래서 마지막에 벼슬이 아니마다 나군이 멀리 있지 않은데 나는 무엇하러 이렇게 헛된 짓을 했을까? 헛발질을 했을까? 하고 자기 반성이니까 자,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지. 진솔한 자기 고백이다 라고 봐야죠. 자, 이번에는 정답이 몇 번? 1번. 되셨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업은 주로 운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8월, 9월, 10월 한 2달, 3달 가까이 하고 고전 운문. 선생님이 너무 욕심내가지고 작품을 다 보느라고, 시조도 그렇고 가사도 다 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자,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고전 운문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쫙 익혀 놓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고전 산문이 되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대 산문이고 고전 산문이고 요 산문류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안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산문은 길이가 좀 더 길지요. 일단 원문 자체가. 근데 공무원 시험은 길이가 상당히 짧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나와. 전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운문은 전체가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주 긴 작품 말고는. 그래서 이제 운문에다는 좀 시간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사 같은 경우는 자, 길지만 한 부분이 나오지만 요걸 해석 안 되면, 해석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사 같은 경우도 7개 작품을 다 했어. 근데 산문은 소설에서 어디 부분이 나올지 그걸 다 읽고 분석하겠어. 그래서 산문은 그냥 간단하게 작품 해석하면서 쌤이 점프 해가면서 이제 현대 시로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자, 고전 산문을 할 건데 오늘 남은 시간에는 자, OT를 잠깐 해줄게. 고전 산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 보시면 먼저 챕터 1이 나와. 챕터 1이 뭐라고 나와? 설화가 나오지. 설화. 그 다음에 챕터 2 찾아봐. 뭐가 나오지? 가전이 나오지. 그치? 가전이 나오고, 챕터 3가 뭐가 나오지? 폐관이 나와. 그 다음에 챕터 4는
소설이 나와. 챕터 5는 챕터 6는 민속극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문을 챕터 9개로 했잖아. 그치? 그리고 산문을 챕터 6개로 하면은 고전 문학을 챕터 15개로 쪼갠 거야. 현대 문학은 시, 소설, 희곡, 수필밖에 없어. 그치? 시, 소설, 희곡, 수필밖에 없는데, 왜? 현대는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고전은, 한 1000년이 되니까 장르를 이렇게 쭉 쪼개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 건데, 산문을 이렇게 한 6개 정도로 볼 건데, 첫째로 설화 그러면,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 요 3가지를 설화라 그래. 신화, 전설, 민담. 신성성을 갖춘 이야기를 신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과 역사성을 갖춘 글을 전설이라 그러고요. 흥미본의의 교훈적인 내용을 민담이라 그러는데, 쌤이 민담이라는 가로를 쳐버렸지. 요거는 우리 공문시험에 나오진 않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민담이야. 민가에 떠도는 이야기란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놈하고, 요놈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신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단군 신화랄지, 동명왕 신화랄지, 혁거세 신화랄지, 수로왕 신화랄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는 조금 범위가 협소하지. 주로 이제 건국 신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전설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전설. 우리 학교에서 내려오는 전설도 있고요. 이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전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전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전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게, 여기 나와 있던, 조신의 꿈이랄지, 그 다음에 용소와 며느리 바이랄지, 김연 가모랄지, 연호랑 세호녀랄지, 효녀 지은설화랄지, 그쵸? 우리 판소리의 배경설화 있지. 구토지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전설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출제 빈도는 만약에 나온다면 신화는 단군 신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은 조신의 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대 문학이고, 고대 산문이고, 오케이? 고대 산문이고, 가전하고 폐관은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고려시대 문학.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운문은 뭐가 있냐면,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그리고 가전, 폐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나 경기체거나 시조는 운문이고, 한시까지는. 이쪽은 산문이고, 고려시대 때. 그래서 운문이 더 많습니다. 가전은 뭐냐면, 가전은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이 아니야. 가전제품, TV, 냉장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전, 거짓 가짜에다가 이을 전자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은 기록할 기자거든. 전기문이야. 전기문. 전기문인데, 그러면 우리 국어 시간에 전기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한자로는 2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일대기를 기록한 거야. 위인전기야. 위인전기. 그쵸? 에디슨의 위인전기, 슈바이처의 전기문 이거고, 이 전기는 기할 기자야. 아주 비현실적이고 기한 이야기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전기문이야. 근데 그게 가짜 전기야.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문 형식으로 써낸 거에 전기야. 그래서 우리 전기문 중에는, 가전 중에는 술을 의인화해서 쓴 국순전, 국선생전, 국순전, 국선생전, 돈을 의인화해서 쓴 공방전, 그쵸? 그 다음에 거북이를 했던 청강사자 형부전, 종이를 했던 저생전, 그 다음에 대나무를 했던 죽부인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팡이가 정시자전,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전이야. 가전. 이것도 이제 긴데, 가전의 특징이 중요한 거지, 작품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제 폐관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폐관문학이라는 게 가담 항설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폐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나라 때 있던 관직명이야.
저기 중국 한나라에서 있던 관직명인데, 한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자기에 대한 여론이 궁금했어. 여론이 궁금해가지고, 자, 각 지역의 여론 청취자를 뽑아서 보내는 거야. 승훈아, 너는 가서 저 경상도 가가지고 나를 씹는 놈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내가 대동법을 했잖아. 그거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알고 오너라. 에스더 너는 저기 전라도 갔다 오너라. 석이 너는 여기서 그냥 글을 쓰고 있거라. 정리해라. 그치? 상훈이 너는 저 전라도하고 충청도 갔다 오너라. 그럼 이제 승훈이가 가가지고 여기다가 여론 청취자, 그치? 선관위 이렇게 붙여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놓고 마이크 들고 가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쉽게 하겠니? 그치? 개떡 같아요. 했다가 잘 끌려갈지 모르니까 뭐 그냥 마음에 듭니다 이럴 거 아니야. 자기 본심은 안 말일 거 아니야. 그럼 승훈이 어디 가서 들어야 돼? 어디 가서 들어야 돼? 장터 가거나 주막에 가가지고 그냥 뭐지 평상복 입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아이고 우리 나라님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뒷동네 김첨진의 딸 있잖아. 이번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빠가 전혀 안 닮았어.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그치? 막 그런 애들 술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모든 게 나라님 탓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때 이제 청취를 하겠지. 그럼 이제 써서 이제 올리는 거지. 그럼 이제 서기가 써가지고 보고하면은 그놈을 잡아들여라 뭐 그러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폐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자 세상에 또 도는 이야기들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다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자 뭐지 MSG를 쳐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폐관 문학이야. 그래서 시중에 또 도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적 요소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냐면 폐관에 해당하는 게 설이야. 설 그러면 설이 뭐지? 설이 뭐지? 우리 배운 거 한번 생각해봐. 참화설 들어본 적 있지? 내가 말을 빌려 타면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 이옥설, 집을 고쳐본 이야기, 슬견설, 주홍설, 주례설, 경설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낸 게 폐관문학. 오케이? 그래서 설류를 보면 돼. 요건 꽤 많이 나왔어.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아무래도 뭐 산문에서는 압도적으로 소설이 많이 나오겠지. 자, 소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통해서 한글소전, 홍길동전을 통해서 조선 중기 이후에 굉장히 왕성하게 쓰여진 게 소설이지. 그래서 뭐 역사소설, 뭐 군담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환몽소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설들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역시 뭐냐면 한 부분만 나오겠지.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에서도 현대소설을 감상할 때도 뭐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거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펼치고 있는가 이거를 끄집어서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소설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수필 이것도 수필류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필은 주로 이제 고전 수필 그러면 여류 수필을 보통 말해. 그래서 뭐 조친문이랄지 뭐 규중치루 쟁농기랄지 또는 해경공 혹시 한중농이랄지 또는 우이랑김씨의 동명일기랄지 그래서 주로 뭐가 나와 여류 수필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속극은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뽕산탈춤, 하회별신군놀이, 그다음에 꼭두각시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다뤄질 만한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말뚝이 나오고 양반 삼형제 나오는 봉산탈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자, 이런 요소들이 고전 산문에 들어가 있어. 고전 산문에. 그리고 이제 교재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쭉 해놨으니까 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갈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막 간단 막 건너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정독하고 나만 간단하게 해야지 또 현대문학으로 넘어갈 짬이 생기겠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연홈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설화라는 장르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설화. 그래서 한 2번 정도 걸쳐서 고전 산문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11월 중순쯤에는 현대문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다음 말했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요. 문학. 오케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중간에 설명했듯이 다음 주에 베이직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안배해서 들을 수 있도록.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